백지장도 맞들며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 또 며칠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좀 업로드를 좀 빨리 해드리려고 바로 불과 며칠 사이 두고 이렇게 또 두 번째 2부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멤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우리 진화의 끝판왕. 이분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진화가 되었을까? 늘 저희의 뇌를 자극하게 하는 고민 자극하게 하는 꿈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에서부터 진화를 하셨나요? 뭐에서부터 진화한 것 같나요? 아메바인가요? 아니 아메바는 들바람님. 네. 저는 약간 매칭이 안 돼. 우리 저 꿈밤님. 아메바와? 아니 좀 뭔가 그 유인원류에 계셨다. 나 원래 이렇게 창조된 것 같지 않나요? 원래부터 오야. 원래부터. 오야. 종의 시작. 네, 종의 시작. 좋습니다. 네, 자, 또 제가 일부에서 약간 이분의 외모를 찰스 다윈에 비교를 했다가 발끈하셨죠. 저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비교를 했는데, 그만큼 저희들의 지적인 영도자, 우리 들바람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누구랑 비교를 해주시길 원빈? 뭔 소리야? 이런 거 잡스?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메바. 에이, 또 아메바로 사고 싶은 거지. 단세포 동물. 단순하게 살고 싶다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퇴화의 끝판왕 고칼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를 어떻게 참 우여곡절 끝에 잘 마쳤습니다. 네, 정말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서둘러 마친 것 같아요. 서둘러서 마쳤나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유난히 땀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름도 아닌데. 아무튼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그 가끔은요, 저희 북구고전은 낄낄거리면서 같이 듣다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듣고 나서 내가 뭘 들었더라? 저희가 추구하는 고전의 독서 방법,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읽은 거에 만족해, 솔직히 얘기하면. 제목만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아유, 또 무슨 말씀? 읽었다.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이제 멤버분들 그래도 그 이 촌음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또 21세기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다윈 리처드 도킨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좀 이기적 유전자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 이기적 유전자에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수명을 늘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구의 삶을 사는 방법.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요? 어떻게?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방법,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은요, 우리 몸을 조종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의지인 것 같고 우리의 주체인 것 같지만 이게 유전자가 이미 프로그램화된 그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들바람님께서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유전자가 시켜서 하는 거랍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는 뭐냐면요, 유전자가 지금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숙주, 우리의 그 어떤 그 몸, 이 몸이 이 몸의 죽음을 다음 유전자를 만들어서 번식한 이후에 미루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식을 하고 생식을 하기 전에는 죽음으로 가려는 좀 그런 경향이 적고, 그 이후에 번식을 한 다음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번식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미 번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없다. 이제 넌 필요 없어 이제. 너의 효용은 끝났어.
해가지고 몸에 안 좋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병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곤충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곤충이 이제 변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시기마다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발현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면 또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2차 성징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나이대에 특정한 부분을 바꾸게 하는 그 가동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유전자라는 게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저의 어떤 수명이나 전체적인 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발현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식을 하고 내가 후손을 만들면 그때부터 나의 몸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갖지 않고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이 단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50살 이전에는 결혼하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이 뭐 수세기에 걸쳐서 또는 수십 세기에 걸쳐서 어떤 지구인들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 50살 이하로는 결혼하지 않기 이걸 점점 늘려가는 거죠. 60살, 70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너 아직도 자손을 퍼뜨리지 않았어? 아직 DNA를 아직도 복제를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를 속이는 거. 예. 어떤 큰 어떤 사회적인 프로토콜과 합의에 의해 가지고 SF 영화네. 그런데 저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고칼님이 먼저 깰 것 같아. 나만 30살에 결혼해야지 이렇게. 30살이 뭡니까? 이제 19살에 바로 해야죠. 마구니의 동무대. 근데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하면은 유전자를 속이는 방법인데 아까는 유전자를 속이는 게 결혼하는 나이, 쉽게 얘기하면 후손을 만드는 나이를 자꾸 늘려가지고 야 아직도 안 됐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50이 되든 60이 되든 굉장히 젊게 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의 패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나 감각적인 뭐 이런 미디어 이런 거를 이용하고 즐기고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의 숙주가 아직 갈 때가 안 됐구나. 아니 이렇게 유전자를 속이면은 유전자가 몸 속에서 생각보다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게 합니다. 그게 이게 유전자가 그런 변이까지 일어나서 실제로 유기체가 그렇게 바뀌려면 한 200만 년 후는 근데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만 년.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게 헛된 망상이나 그래 열심히 하면 잘 돼 그래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져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되게 까칠하고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도킨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젊게 사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한 20살은 더 어리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렇게 속이시면서 젊게 사시면은 굉장히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결혼하는 거를 늦추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온 방법입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방법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좀 약간 무릎을 찼는데요. 자 저희가 그 1부 끝내면서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이를 가르는 어떤 자연 선택의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실내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찰스 다윈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게?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내놓은 그러니까 이 종의 기원을 내놨을 때 주장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하게 하다 보니까 과학 분야에서는 반대 증거를 하나만 찾으면은 바로 기존의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좀 약간 그렇죠. 엄격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엄청난 새로운 진보적인 얘기를 던져놓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나름대로 이제 각가지 질문에 대해서 쉴드를 쳐야 했을 거고 또 본인이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종의 기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책에는 이행적 변종이 결여하고 희소하다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쉽게 뭐 얘기하면 A라는 종이 B라는 종으로 바뀌면서 중간에 있는 수많은 단계의 종들이 있어야 될 건데 왜 이거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날다람쥐가 될 때까지는 중간에 그러면 그 날다람쥐의 그 어떤 그 망토, 날개 같은 것이 그러면 조금씩 생기는 중간 단계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왜 중간 단계가 없느냐? 여기에서 보면 네. 그게 나오죠. 뱀 얘기가 나오죠. 뱀. 네. 뱀이 다리가 있다가 지금은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모습이 안 보이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근데 지금의 화석에서는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다 발견됐습니다. 다리뼈.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은 퇴화돼 있지만 예. 그 앞다리가 퇴화됐지만 뒷다리가 있는 뱀의 종류 예. 그리고 앞다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뒷다리가 약간 사라지고 있는 상태의 아, 뱀의 모습. 예. 이게 그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건데 중간 단계 화석. 그게 네.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을 뿐이지 뭐 모든 종들은 어떤 형태든 간의 변이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계부, 뭐 그렇죠. 중간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체 수가 이제 양극단에 있는 종들에 비해서 이 경계 지역, 그렇죠. 중간 지역에 있는 종들의 개체 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애들이 아, 방울도 예. 몇 방울 안 돼 또. 자연 선택에서 이들은 멸실이 이제 예. 빠르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윈은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음. 그게 개체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거고 지금 현재 과학으로 봤을 땐 지금은 많이 발견돼 있답니다. 아예 그런 종이 그냥 다양하게 더 많이 아까 얘기했듯이 뱀의 앞다리 뒷다리 있던 것들이 퇴화됐던 모습들을 쭉 그런 개체들을 많이 발견했고 다윈은 그게 개체가 작아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 개체 수가 개체 네. 수가 네, 작아서 개체 그런 수가. 거 아니야? 라고 여기 책에는 설명을 했지만 음. 지금의 과학은 다 있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체 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요. 다수 개체 수였다면 그렇게 쉽게 절멸을 하지가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개체 수가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게 계속 후손을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화석화되어 버린 그리고 또 기록이라는 게 특히 지질학적인 기록도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그렇죠. 굉장히 뭐 우리가 지질학적인 변화, 화산이라든가 융기라든가 뭐 지진하면서 뭐 지층이 엇갈리고 이렇게 이게 연대기별로 나뉘지가 않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안하고 고려를 해서 우리가 찾지를 못할 뿐이지. 그 중간 단계 화석에 네. 대한 의문이 중요한 게 네네. 창조론자들이 창조 과학론을 펴면서 진화론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소재예요. 그쵸.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지금 됐는데 중간 단계는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안 맞습니다.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창조론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종들로 보는 거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창조됐다라고 보는 건데 음.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간에 이게 변이되는 진화되어 있는 과정들은 완전히 진화된 것들보다는 생존 경제에서 그렇습니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발견 자체가 드물 수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저는 이제 납득이 가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진화의 과정이 수백만 년. 우리가 그렇죠. 도저히 시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100년 1000년이 아니야. 수백만 년 전의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니까 45억 년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 45억 년이죠. 예. 그 45억 년의 단위 안에서 일정 부분만 우리가 잠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그 45억 년에 한 몇 초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단순히 그냥 어제하고 오늘 하루하루 삭삭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중간 단계로도 그런 오류가 사실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짠하네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 시계에서 우리가 아주 스치는 그쵸. 몇
초를 살고 있다는 그러게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미미한 존재. 그렇게 겸하게 우리가 네, 그렇게 살아야 살아야죠. 되는 우리 거죠. 굉장히 미물이었군요. 어떤 사람은 겸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왕 그렇게 살 거면 막 살자라고 얘기하고 소는 지금 예. 아니, 뭔가를 가르쳤어. 이런 다양성이 인간종을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참 종의 다양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들바람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유일한 그림, 제가 닭발이라고 얘기했던 그림. 생명의 예, 나무. 예. 그러니까 닭발의 그러니까 가장 윗부분이 지금 현 단계고 가장 아랫부분이 이 오래전 단계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장 윗부분이 현 단계에서 굉장히 가지들이 많아야 그렇죠, 다양해요. 예, 다양해야 생물학적인 어떤 활동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 보기에는 예, 이게 예. 우리가 다양한 걸 보지만 가장 아래 단계에 있던 거기도 그 시대에는 다양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A, B, C, D라고 음. 여기서는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종에서 어떤 종은 멸절됐고 어떤 종은 지금까지 계속 번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변이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 동식물의 특정한 부위 가운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생물, 하등생물 하면서 고등과 하등의 기준을 뭐 인간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날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 조류의 날개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은 날도록 날개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윈의 설명이 저는 좀 약간 푹 들어왔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모리처럼 날개를 다만 퍼드덕거리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펭귄처럼 날개를 물속에서는 지느러미로 쓰고 땅 위에서는 앞다리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타조처럼 날개를 도치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키위처럼 날개가 기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할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새들이 제각기 지닌 구조는 그 새들이 처해 있는 생활 조건 하에서는 자기에게 적합하고 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구조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모든 조건 하에서 최상의 것은 아니다. 그 참 어렵네요, 그 말이. 예. 확실히 우리 책하고는 좀 어렵다. 어렵죠.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진짜. 들어도 솔직히 쫙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새들한테는 지금의 이 날개 구조와 기능이 최선이다. 그래요. 가장 좋은 거. 너희 기준으로 보지 마. 왜 날지 못한다고 그게 날개가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요.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눈에 대한 거 네.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그냥 무릎을 팍팍 치고 그냥 손바닥 그냥 물개박수를 치는 물개박수. 찰스 다윈의 물개박수가 전 눈앞에서 선합니다. 이토록 복잡한 기능과 구조를 신이 만들었다? 아니다. 이건 자연도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혹시 조금 한번 읽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서로 다른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장치, 경우에 따라 다른 양의 빛을 받아들이며 구면 수차와 색 수차를 교정하는 장치 등 여러 독창적인 장치들로 구성된 눈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점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하고 복잡한 눈에서 매우 불완전하고 단순한 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점진적인 단계가 그 소유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해보자. 나아가 눈은 굉장히 조금씩 변이하며 그 변이가 되물림된다고 해보자. 그리고 생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일어나는 기관의 어떠한 변이나 변화도 동물에게 유용하다면 이성적으로 사고해보건대 완벽하고 복잡한 눈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설명이 얼토당토 않다고 여겨지지만은 않는다. 네, 아유 좋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 종의 기원 가운데 가장 애정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대한 부분도 지질학적인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 자연 선택의 어떤 결과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건 다윈도 어떤 경로나 갈래로 이런 이 정말 놀라운 기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이 신체 고도의 부위가, 기관이죠. 예, 이게 탄생했는지는, 색을 구별하고 예. 빛에 따라 달라지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그 환경에 유리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예. 형성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걸 설명하면서 그 다윈이 인용한 명제가 있죠.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예, 제 책에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렇게 돼요. 저는 이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말을 굉장히 촌철살인의 문장이죠. 이걸 이제 그 전체를 증명하는 그렇죠. 책이죠. 사실은 이 종이 기원은 자연은 갑자기 도약하지 않는다. 도약하지 않는다. 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맞습니다. 그 점진적인 얘기를 변이 그러니까 과정. 인체의 안구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어떤 자연도태설의 어떤 난점 가운데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곤충의 발광 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어류들이 뭐 뱀장어라든가 뭐 메기라든가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능들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지금 연유를 추적하지 못할 뿐이지 어느 날 신이 만든 것처럼 이게 뚝딱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뭐 낭독까지는 아니고 어류의 발전 기관은 또 하나의 특수한 난점을 제시하는 예다.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런 놀라운 기관이 생겨났는지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사실 그거는 다윈이 직접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라이프니츠 자연 철학자인 라이프니츠가 말한 말이고 이 라이프니츠의 이 말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자연 철학자에게서는 일종의 공리로서 완전히 정의돼 있다고 합니다. 이 옴기니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네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렇군요. 좋은 책이었군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사실은 다윈이 맨 처음 뭔가 이거를 발견하거나 창시하거나 한 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데 찾아봤더니 이 어떻든 생명이 계속 변한다는 모습은 그리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엠페도크레스가 생명이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이런 말을 했고 로마 시대에도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이런 명제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철학자들이 세상의 관찰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창조주가 뭔가를 창조했다라는 생각이기 전에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에서는 이미 생명이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바꾸고 있으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네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다윈이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진화론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그 무르익으면서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다가 조금 더 이제 체계화하기 시작했고, 다만 다윈은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와 예시들로서 진화론을 굉장히 논증했다는 그 차이인 거고, 이 사람이 맨 처음 진화론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이라는 이제 강성한 나라에서 수많은 그 자원, 박물들을 수집하면서 그 이론들을 차곡차곡 쌓았고 이론의 그 특이점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종의 기원에 탄생된 것이죠. 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네. 기린 꼬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린 꼬리의 기능이 뭐냐? 지금처럼 그냥 엉덩이에 붙은 파리만 쫓는 게 이 꼬리의 기능이었겠느냐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원래 뭔가의 기능을 위해서 이 꼬리가 있었던 거고 지금 다만 그 필요가 없어진 것뿐이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의 무지 때문일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 인간의 몸에도 예전의 진화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퇴화되거나 그 필요 없는 기관들이 사실 있대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자의 젖꼭지는 사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신체 안에 구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사랑니, 꼬리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다 진화의 과정이죠.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요 부분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본능의 유전.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가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생식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생식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어떤 뭐 많은 동물들 여기서는 이제 그 뻐꾸기하고 특정 종류의 개미 네. 그리고 이제 그 꿀벌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미하고 뻐꾸기는 잘 안 들어오고 꿀벌의 사례가 좀 약간 네. 좀 재미있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 방시혁 대표가 계시는 그 하이브 예. 벌집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 하면 그 육각형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저는 육각형이 그렇게 그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완벽한 그런 도형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구조의 벌집을 만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이라고 모든 벌이 그렇게 완벽한 육각형의 벌집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걸 보니까 그 멕시코에 있는 특이한 종류의 그 중간 형태의 벌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제 책에는 멜리포나 도메스티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땅벌과 꿀벌의 중간 형태라고 합니다. 얘네가 벌집을 만드는 걸 보니까 우리가 흔히 꿀벌이 만드는 것처럼 그 완벽한 육각형이 아니고 약간 동그라미에 비스끄머리한 게 좀 약간 크기도 좀 뭔가 좀 불규칙하고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벌들이 이제 몸에서 뱉어내는 그 단백질이죠. 그 밀랍. 예. 밀랍이라는 자원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꿀벌이 완벽한 형태의 그 벌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런 벌들 역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진화의 과정을 집단적으로 본능적으로 습득해 온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야벌로 나오는데 이제 땅벌, 마야벌, 꿀벌 이 벌집이 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더 정교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멜리포나 네. 도메스티카가 네. 예, 마야벌이었고 세 글자로 되는 거를 여러분 사이언스 북스를 읽으십시오. 아무튼 해서 이게 이 순서대로 더더욱 이제 정교한 벌집을 만드는 거고 이 정교한 벌집을 만드는 이유도 자연 선택인데 이들이 이제 밀랍을 그렇게 그 정교한 벌집 꿀벌이 만드는 벌집으로 만들면 밀랍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이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다라는 걸 꿀벌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낭독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혹시? 네. 저는 제 책으로 낭독하기가 싫어지네요. 내가 믿는 바 알려져 있는 모든 본능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꿀벌의 본능은 단순했던 수많은 본능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 계승되고 약간씩 변화하면서 완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선택은 두 층에서 서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똑같은 크기의 구두를 파고 교차면들을 따라 밀랍을 쌓아 올리고 파내도록 아주 서서히 점점 더 완벽하게 벌들을 이끌어왔다. 물론 벌들은 육각기둥이나 마른 목골, 기저판들이 이루는 여러 각도를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각자의 굴을 서로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파고들었다는 것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 자연 선택 절차의 원동력은 밀랍 절감이었다. 밀랍 분비에서 꿀 낭비를 최소화하는 무리가 가장 잘 살아남았고 대물림을 통해 그들이 새롭게 얻은 경제적 본능을 새로운 무리에게 전했는데 이 새로운 무리는 다시금 자기들이 생존 투쟁에 처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을 것이다. 네, 참 책이 좋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본능도 이렇게 형질이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는. 이게 자꾸 본능으로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이게 생식 능력이라고 그냥 드라이하게 설명하는데. 네네.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호수,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굉장히 좀 면적도 넓고 생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바다에서 좀 생존하기 어려운 생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다는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앞바다에 있다가도 저 먼 바다에도 갈 수도 있고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수지. 이 저수지에 사는 애하고 저수지에 그러니까 대륙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공간적으로 고립된 곳인데도 네. 불구하고 비슷한 비슷한 애들이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람에 날려갔거나 아니면 조류 또는 이제 그 지역간을 활발하게 이동하는 어떤 동물 또는 식물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류들이 함께 이동했을 수도 있다. 그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뱃속에 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펠리칸이 여기서 잡아먹었는데 요쪽 대륙으로 날아 가지고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오바이트를 했다거나. 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그게,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게 표현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에이 그런 만화 같은 게 무슨 뭐 어떻게 벌어지 지질학적 연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5억 년. 45억 년 중에 그런 거 한두 번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 거? 그 긴 세월 동안. 예, 그 긴 세월 동안. 예, 예. 우리는 사실 예전에 1억 년에 한 번씩만 터져도 우리는 사실 예전에 예. 그 파리가 갑자기 생기는 걸 잘 몰랐잖아요. 파리가. 예, 예. 우리는 그 아주 미세한 그 알들이 뭔지도 몰랐을 시절의 지식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파리가 뽕 터진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그 지질학적인 한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철수다인은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쭉 하는 거죠. 융기나 아까 했던 고립도 그런 그렇죠. 지금은 고립돼 있지만 당시에는 같이 터져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새가 물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어디 북미 대륙에 뭐 무슨 뭐 토네이도나 이제 회오리 바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뭐 온갖 물체들이 그치, 다 딸려가지고 올라가서 돌다가 어느 지역에 후두둑 떨어지고 그쵸. 요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뭐 바다 그 물고기들 많이 맞습니다. 날아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땐 정말 그런 상황으로 여기에 A 저수지에 있는 게 B 저수지로 간다고 말도 안 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구는 45억 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맞는 수 있- 키네요. 맞는 키. 그렇게 할 수 지구는 45억 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런가 하면은 아무래도 비글호를 타고 그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갈라파고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갈라파고스의 어떤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특징, 기존에 이제 그 본인이 영국이라든가 유럽 대륙 또는 이제 미국에서 봤던 것들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좀 약간 다윈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흔한 그 포유동물들이 왜 이렇게 이 섬에는 별로 안 보이지? 어디 갔지? 파충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양서류들이 많이 보이는 고유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은 외래종이 많이 안 들어온. 예. 저희 제주도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섬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설명하면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청취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호랑이와 관련된 우리 전설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뱀과 관련된 전설들은 좀 있거든요. 무슨 뭐 김영사굴이라든가 그렇죠. 그 뭐 물론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이 제주섬의 모든 그 생태계와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전래되어 오는 어떤 그 예전의 전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추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수백억 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주도 얘기를 하니까는 약간 시간적으로 그런가요? 조금 이제 동질감은 느끼지 못하겠네. 네, 이 부분은 드러내겠습니다. 아니 재미있다니까 그게. 아무튼 그 요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파충류가, 뉴질랜드에서는 거대하고 날개가 없는 조류가 포유류 위치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맞아요. 예, 요런 부분을 좀 신기하게 보는 것 같고요. 창조론의 기준에 따르면은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이런 대륙에서 만든 어떤 포유류라든가 이런 거를 왜 이 섬이라고 왜 안 만들어 주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윈의 생각을. 어째서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창조의 힘은 멀리 떨어진 섬들에서 박쥐는 산출되게 하고 포유류는 산출되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쉽게 이 문제에 답변할 수 있다. 그것은 육서 포유류는 넓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지만 박쥐는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랑성 종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그 새로운 지위와 관련해 자연도태에 의해 변화했다고 상상할 수 있으며, 어째서 이 대양의 섬의 육서 포유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가, 고유한 박쥐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제 책이 읽어도 어렵네요. 참. 예. 귀에 잘 안 들어온다 진짜. 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려고 힘드셨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정말 어느 출판사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짜 어느 출판사예요? 네, 어느 출판사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 박물학자든 생물학자든 제가 봤을 땐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과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찰력이 좋아야 돼. 그렇죠. 일단 관찰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찰스 다윈의 관찰력의 끝판왕. 상물들 간의 어떤 서로 비슷한 골격 구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래 지느러미도 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우리 사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쥐도 날개를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학적으로 발생학적으로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래 지느러미는 왜 그러면 3개만 있으면 뼈대가 3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5개가 있지?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기원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확장, 맞아요. 유추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화석들을 분류할 때도 그런 아까 형태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 유사성 그리고 특이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진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석이 발견했을 때 이 화석의 어떤 종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면 바로 없어지는 건데, 요새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 분자 생물학이 있기 때문에 DNA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종에 관한 관련성을 쉽게 분류해낸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과학적으로 이제 진화론의 그 단계를 분류 생물학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도킨스가 얘기했던 유전자의 지금의 쟁점은 이거더라고요. 유전자의 진화냐, 유기체의 진화냐, 요게 대한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유기체가 우리 단순히 보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유기체 형태로 보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유전자와 유기체의 이제 같이 합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지금의 최고의 그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윈 시대에는 얘네들을 뼈를 이렇게 그쵸. 놓고 닮았네. 요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다 분석으로 가능하죠. DNA 검사를 하는. DNA 분석으로 분자 생물학이라 그러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무런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눈으로 실제로 보고 어떤 과학적인 관계를 유추를 하고 형태학적인 발생학적인 어떤 그 근원을 묶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이 두뇌가 정말 참 뛰어나다. 그 찰스 다윈이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피를 보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 의사 이런 것들을 환자들을 보기는 싫어했지만 박제하는 거 있잖아요. 박제하는 거는 또 좋아했다네요. 굉장히 아이러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생물들을 이렇게 분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재밌어 했으니까 취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그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취미와 관심, 취미를 넘어서 관심을 넘어서 과학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 아까 이제 뭐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지가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잠깐의 걸림돌이 되고 이게 방해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표현이 좀 약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 뭐죠? 그 다윈이 어쨌든 이 종이 기원을 통해 가지고 진화라는 얘기를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건 제가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약간 느껴지진 않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뉴턴의 중력의 법칙 얘기를 하면서 야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력 본 사람이 있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력은 다 믿고 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변이라는 자연 현상을 우리가 왜 어떻게 되는지 이 오랜 시월을 뭐 장구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규명할 수는 없지만 변이가 낳는 진화라는 결론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을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갖다 붙이면 먹어주겠지?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저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그 인식의 변화, 완전한 인식의 그쵸. 변화 네.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보다도 같은 동급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난 동급이야. 난 뉴턴하고 동급이야.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우리가 중심인 것처럼 맞습니다. 하던 것들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의 가장 위에 있는 고등한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은 생물의 한 종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물종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생물종 다양성 그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도 있는 게 변이가 쉽게 이루어지고 어떤 그 개체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체, 다양한 지역에서의 번식, 활동 이런 것들을 괜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사회가 종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특정 종의 개체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종의 절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영향이 바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좀 약간 가르침도 함께 주고 있는 걸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인간을 생각했을 때 단순한 하나의 생명, 그러니까 빅뱅이 발생한 이후로 아주 원자, 분자에서부터 생겨서 이루어졌다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하잘데기 없는 하나의 그냥 그 생명체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진화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의 종이 있기 위해서 그 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종들은 자기는 희생당한 거죠. 그렇죠. 자연 선택에서 되지 못하고 그 멸절되면서 우리의 지금 뭐 인간으로 본다면 호모사피엔스의 지금에 본다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면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뭐 자연 선택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약간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존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만 봐서도 지금에 있는 인간종, 지금에 있는 모든 자연종은 아름다운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부분 가장 한번 유명한 읽어주시죠. 예. 이걸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읽습니까? 예, 우리 지금 마무리하는 겁니까? 예. 반가워서. 네.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장엄함, 영어로 그랜저죠, 그랜저.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제 궁금하네, 책에는요. 마지막에. 아이고 또 이거, 아이고 힘들어라. 근데 진짜로 이 책을 저는 뭐 제 책에도 이제 장엄함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아마 그 마지막 문장은 좀 약간 그 첨삭이 됐을 겁니다. 그 크리에이터, 조물주, 창조주라는 말이 원래 처음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 들어가죠. 이게 나중에는 조물주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어쨌든 저의 머리를 책망을 하면서 왜 나의 선조들은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한 그 과학적인 사고와 소양에 있어서 왜 이렇게 뭔가 타고나지 않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사우나를 나온 것처럼 또 하나 이렇게 또 고전부심을 하나 또 쫙 한번 긋습니다. 또 아유 참 제가 챗 GPT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종이 기원 좀 정리해줘 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너무 챗 GPT가 너무 정리를 잘해. 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챗 GPT에서. 예, 한번 이렇게 쳐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전에 어쨌든 과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경이로움을 느낀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는데 진짜 과학적인 서적에서 정말 참 증명과 하나하나의 반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어쨌든 우리의 무지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무지 탓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 정말 깊게 새기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두 분 평 한 번씩 듣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종이 기원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우리 꿈밤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종이 기원 덕분에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밤님. 네. 이 책을 추천하고 이 시간까지 가시방석이었어요. 사실 이 책이 제가 이제 책 앞에 책을 구입을 하면 이 책 처음 샀을 때 날짜를 이제 기입하는 습관이 있는데 2021년 7월 3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서 앞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읽다가 이건 사람이 읽을 책이 아니다. 책장을 덮었죠. 왜냐면 그 다음에 북국어전에 과제가 있었을 거야 이때. 그래서 꼭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읽다가 아무튼 해서 끝내 읽어냈습니다. 드디어. 끝내 이뤄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읽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저도 지금 앞장 돌아가면은 내가 이런 걸 읽었단 말이야. 저도 이거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읽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은 이 생물학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과학 분야까지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잖아요. 뭐 한 번쯤 이 광대한 우주의 미미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냥 그 다양한 생물의 한 종류로서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고 전환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꿈밤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겸허하게.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요번 작품이 너무 이제 여운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 작품은 좀 약간 가볍게 가보려고 합니다. 또 마침 또 이제 5월 하면 또 이제 그분이 오신 날. 가정의 달이면서 또 이제 저 초파일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날.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거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렵겠다고. 정신적으로 어렵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벼운 책은 아니죠. 그냥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힐링을 할 것인지 또 또 정신 세계의 복잡함을 또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작품 세계 중 또 이분이 또 약간 불교 세계에 대한 좀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공부를 좀 많더라고요. 하셨다고 하니까 또 마침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해가지고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좀 약간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집필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뭔가 어떤 이 깨달음을 느끼지 않고는 이 작품을 쓰는 게 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정말 한 1년 반 정도 본인이 직접 수양과 수련을 하면서 직접 그 이후에 완성한 책이라고 하니까 이 정신 세계에 요거 뭔가를 좀 이게 채울 수 있는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요런 계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과 3명이 어렵게 만들어낸 찰스 다윈의 저희들도 기원. 읽었습니다. 2주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고전. 근데 저기 하실 말씀 있으시군요. 이거 우리 종이기원을 이 코너를 이 회를 들으신 분들은 종이기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우리가 너무 허접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희가 분명히 이제 그 일부 하면서 저희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과생 3명의
그렇게 주접스러운 독서 토론이고 책을 분석하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책에서 기초한 내용을 저희는 다루고 있고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과학적인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라. 너무 무책임한가요 이거? 명쾌하네요. 네. 명쾌하긴 한데 좀 뻔뻔하긴 하다. 자주적인 독서 방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희 다음 고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자비와 광명이 넘치는 초파일 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